오늘은 세계 고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자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계산기의 발명가인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의 모든 표면은 변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 속 여자로는 거의 최고의 명성을 떨친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을 때도 파라오가 존재하긴 했지만 상징만 가진 껍데기일 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파라오라고 불리죠. 껍데기뿐인 파라오마저 기원 후 기독교의 덩치가 커지면서 사라졌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클레오파트라의 인종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꽤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하기도 편하고요. 역사 속 엄청난 명성만큼 미디어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도 많고 아예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도 많죠. 미인기를 이용해 로마의 장군을 유혹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미인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영화나 만화, 사진과 그림까지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은 보통 거무튀튀한 피부에 흑발, 작은 눈을 가진 이국적인 여인으로 표현되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백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고대 이집트인들이 대부분 백인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을 아프리카 토착민과 확실하게 구분지었습니다. 더불어서 고대 이집트의 왕족들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맺었죠. 이런 정보를 토대로 봤을 때는 클레오파트라가 백인이라고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클레오파트라의 인종을 흑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특히 미국 내 흑인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파고들면 사실 흑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화로 2010년대 초반 클레오파트라의 영화를 제작할 때 클레오파트라 역의 안젤리나 졸리를 캐스팅해 비난을 받았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원래 흑인인데 왜 백인을 캐스팅하냐는 것이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전형적인 아프리카 중심주의에서 나온 의견이죠. 고대 미술품 외에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가 없긴 하지만 흑인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당시 이집트인들은 누비아인과 교류가 많았는데 흑인인 누비아인을 벽화에 그릴 때면 확실하게 검은색으로 칠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클레오파트라가 백인이라고 확정짓기도 힘든 게 미술품들에 나온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은 그 당시 미의 기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백인일 확률이 높지만 확실히는 모른다. 하지만 흑인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당시 고대 이집트가 놓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즉위하기 이전 고대 이집트는 한창 멸망이 진행 중이었죠. 프톨레마이오스 3세 때까지는 이집트 왕조가 최전성기였습니다. 내치와 외부적으로 했던 전쟁 모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죠. 3세 때까지는 바빌론까지 진출했던 것을 보면 당시 고대 이집트는 강한 군사와 영향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진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되어서는 이집트의 멸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제일 문제였던 건 내치였습니다. 지배층의 부정부패로 피지배층의 반란까지 일어났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4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죠. 벌써 몇몇 분들은 뭔가 쎄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끝이 좋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집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혼자서 정치를 못했고 정세는 더욱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부적으로 약해지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당한 것도 있고 말이죠. 이집트 주변의 왕조들은 호시탐탐 이집트의 땅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기에 부족했던 이집트는 결국 로마를 끌어들였고 이집트는 조금씩 로마 제국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었죠. 이후에는 로마의 속국 같은 느낌? 굳이 비교하자면 조선이 4대 정치를 한 것이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까지 내려가죠.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도 그리 유능한 파라오는 아니었는데요. 로마의 간섭과 내부의 편가르기 싸움에도 딱히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 아울레테스라고 불렸죠. 아울레테스는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배짱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맞는 것 같네요. 아울레테스 아니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키프로스 섬을 로마에 빼앗기고 반란이 일어나자 로마에 피신한 후에 돌아와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사망합니다. 그는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왕위를 넘기고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유언의 내용은 두 남매가 공동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죠. 근데 당연히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뜰 수 없죠. 자신의 남동생과 공동으로 파라오가 된 클레오파트라는 혼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남동생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부정부패와 편가르기, 엉망진창인 내치 때문에 빡쳤었던 국민들은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의 행동에 큰 반발을 했죠. 제가 국민이었어도 빡칠만한 것 같네요. 권력 싸움에 진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다시 왕자로 돌아온 것은 카이사르와 운명적인 만남 이후입니다. 이 시기에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로마의 내부에 벌어지는 혼란을 피하려 이집트로 도망쳐온 로마의 전 집정관 폼페이우스를 암살하게 되는데요.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폼페이우스 암살은 비겁하다며 되려 군사를 이끌고 이집트의 수도를 점령해버리죠. 클레오파트라는 이거 잘하면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라고 생각을 하며 카이사르에게 접근해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유명한 융단썰이죠. 카이사르가 융단 선물을 받아 열어보니 융단 속에는 옷을 걸치지 않은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다. 알고 보니 선물은 융단이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였다 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냥 설정의 하나이지 진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그녀와 어울렸다는 말인데요. 확실히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렸던 안토니우스에 비하면 카이사르는 선을 지키며 클레오파트라를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시민들의 반발이나 로마의 반발에도 클레오파트라를 밀어준 부분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 보이긴 하죠.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유언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클레오파트라를 다시 파라오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카이사르의 행동에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당연히 격분하죠. 결국에는 2만 명의 병사들과 72척의 배를 이끌고 카이사르를 공격합니다. 이 당시 카이사르는 소수의 병력만을 통솔하고 있을 때라 꽤 고전하여 4개월 동안 전투를 하죠. 근데 뭐 로마에서 지원이 오면서 카이사르는 13세를 제압해버리면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나일강에서 익사해버리죠.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남동생이 죽자 바로 막내와 재혼을 합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동생에게 프톨레마이오스 14세라는 칭호를 주고 자신이 권력을 모두 손에 쥐게 되었죠.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사랑에 빠집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훗날 프톨레마이오스 15세가 될 카이사리온인데요. 카이사르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이집트에서 아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죠. 그러던 중 카이사르는 반대파 원로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카이사르가 죽자 클레오파트라는 위협을 느꼈는지 혹은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죽이고 아들인 카이사리온을 왕위에 앉히죠. 권력을 손에 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왕권을 이어나갑니다. 여담으로 당시 파라오들의 호칭은 남녀로 나뉘었는데요. 남자는 프톨레마이오스, 여자는 여러 개 중 대표적으로 클레오파트라였죠. 이게 누가 누구였는지 구분이 안 되니 사람들은 당시 파라오의 칭호 뒤에 별칭을 붙여 부르곤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의 별칭은 테아 네오테라였죠. 새로운 여신이란 뜻이고 또 다르게 보면 새로운 이시스란 뜻입니다. 별칭만 봐도 클레오파트라 7세가 자신을 여신과 동일시하려 했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잡은 클레오파트라는 무서울 게 없어 보였지만 위기는 늘 찾아오죠. 바로 나일강이 너무 크게 범람을 해버린 것이죠. 재난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기아도 발생했죠. 거기다 지원군을 잃은 이집트에 로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역사 속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이름을 날리진 못했겠죠. 조금씩 무너져가던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한번 찬스를 낚아챕니다. 바로 안토니우스죠. 로마의 제2차 삼두 정치가 끝난 이후 옥타비아누스와 권력을 나눠 가진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현재는 터키 중남부 지방인 타르수스로 부릅니다. 자신의 동맹이었던 카이사름의 죽음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였죠. 타르수스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난 안토니우스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안토니우스는 가족마저 버려두고 이집트에 1년이나 눌러앉아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나누죠. 그 사이 로마의 간섭이 줄어든 이집트의 자원은 말도 안 되게 풍부해지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안토니우스가 로마로 돌아갈 무렵 두 사람 사이에는 쌍둥이 남매가 생겼고 알렉산더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안토니우스의 머릿속에는 언제 이집트에 가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되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 자신의 여동생 옥타비아와 결혼할 것을 제안하죠.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하라는 것은 안토니우스의 충성심을 보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명령 같은 제안에 따라 옥타비아와 결혼을 올리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앙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안토니우스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파르티아 원정을 위해 이집트에 다시 들리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집트는 풍요로운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자 이집트에 방문했죠. 물론 클레오파트라도 봐야 하고 말이죠. 다시 방문하게 된 이집트에서 안토니우스는 아예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합니다. 두 집 살림을 차린 것이죠. 그러고는 파르티아 원정을 떠났는데 져버립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와 이혼하고 이집트로 가버리죠. 이집트에서 안토니우스는 말 그대로 클레오파트라에게 홀려버립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것을 토대로 카이사르의 정식적인 후계자로 카이사리온을 지명하고 클레오파트라와 자녀들에게 로마의 땅을 주려고 했죠. 클레오파트라의 세 아들이 로마를 통치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알렉산드리아의 기증으로 불리죠. 근데 딱 봐도 원정에 실패하고 와서 너무 나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알렉산드리아의 기증 사건으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관계는 완전히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배신하고 자신을 모욕한 안토니우스를 용서할 수 없었죠. 결국 안토니우스의 자리를 박탈시키고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 뒤로는 너무도 허무하게 끝이 났죠. 악티움 해전에서 크게 패배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도주하다가 죽게 됩니다.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직도 밝혀진 것이 없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독사를 이용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아무래도 독사가 그 시대 왕족의 상징이기도 했기에 나온 말 같네요. 미모뿐만 아니라 능력도 출중했던 클레오파트라였지만 멸망의 어둠이 드리운 이집트를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클레오파트라 통치 시기에 이집트는 엄청난 부유를 누리긴 했지만 말이죠. 여기까지 쭉 와보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블레즈 파스칼의 말이 이해가 되네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의 모든 표면은 변했을 것이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이자 남자를 통해 로마를 뒤흔든 판무파탈의 아이콘 클레오파트라,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